요즘 주식시장을 보면은 이게 오늘자 뉴스가 맞나 싶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인플레이션 쇼크에 3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나스닥이 2.1% 빠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며칠 전에 한번 본 것 같죠. 근데 특히 전일 뉴스 보시면은 뉴욕 증시가 기술주 주도로 2.08% 올랐다 이런 뉴스 기사가 있었고 3.7% 전전전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3.4 급등했다. 왔다 갔다 변동성이 엄청 나죠. 이러다 보니까 이건 최근 뉴스인지 아니면 며칠 전 뉴스인지 이렇게 오늘 오르면 내일 떨어지고 뭐 내일 떨어지면 모레는 오르고 이게 올랐다 내렸다 널뛰기가 너무 심하죠. 그래서 요즘에 주식하려면은 귀 밑에라고 이거 하나는 꼭 붙여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요즘에는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버스 타고 어디 가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자 우리 때는 버스를 타고 어디 다니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버스들이 대부분 이렇게 노후 경유 차량이었거든요. 그래서 터미널 가보면은 이 질소산화물 냄새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 냄새가 아주 매캐하거든요. 근데 또 버스에 타면은 꼭 주책맞게 마른 오징어를 먹는 분들이 꼭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질소산화물 냄새랑 마른 오징어 냄새가 이렇게 섞이면은 멀쩡하던 사람도 토할 것 같아요. 근데 막 도로 상태도 옛날에 막 그 비포장도 가끔 있고 고속도로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버스가 막 흔들흔들 거리면은 진짜 멀미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막 토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버스에 이렇게 비닐봉투가 이렇게 배치됐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 기억나십니까? 키미테라고 여기다 딱 붙이는 건데 요거를 붙이면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마음적으로 좀 안정이 돼서 그런지 토하던 애들도 안 토하고 막 그랬어요. 요즘에 미국 증시가 너무 올렸다 내렸다 뭐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있죠. 그래서 코인 시장이 오히려 더 점잖다 이런 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채널은 주식 재테크 노가리 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앞에서는 약간 가끔 이빨 이렇게 털어드리는데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널뛰기 장세에서 주식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주가가 오르면은 그날 기분이 조금 좋습니다. 지수가 좀 상승해서 출발하면. 반대로 떨어지면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특히 내 종목이 떨어지면은 하루 종일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자 이렇게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널뛰기 장세라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요 근데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집니다. 잠깐 반복되면 괜찮은데 이렇게 한 달 뭐 몇 달 동안 계속 반복이 되면은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누적돼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뭐 주식이고 나발이고 쳐다도 보기 싫고 이거는 제대로 인간 사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에 빠지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변동성 장세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고 뭐 눌림목이 있고 이럴 때마다 손절을 치고 나가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식 다시는 안 한다 하고 나가는데 그러다가 꼭 몇 년 이렇게 지나보면은 주가가 올라있죠. 그래서 굉장히 후회를 합니다. 여기 이게 나스닥 장기 차트인데 2017년부터 최근까지 이게 흔히 뭐라 그러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이게 대세 상승 구간이라고 부르죠. 지금까지 대세 상승 구간이었는데 아무리 대세 상승 구간이라도 이렇게 그림처럼 눌림목의 구간이 이렇게 꽤 있어요. 이게 장기 차트니까 이게 몇 개월씩 지속됐던 겁니다. 이렇게 눌리는 구간이 꼭 있는데 이럴 때 개인들이 이제 변동성이라든가 이렇게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일희일비를 하다가 버티지 못하고 많이 털고 나가서 나중에 후회를 한다는 거죠. 근데 뭐 지나간 차트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왜 사람들 이렇게 바보같이 좀만 기다리면 되는데 왜 못 버티고 이렇게 손절하고 다 털고 나갔을까 이렇게 바보 같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항상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횡보하는 구간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이 과연 이 과거의 IT 버블 당시에 주가 폭락의 시작점 아닌가 여기쯤 아닐까 아니면은 금융위기의 요 초반쯤 아닐까 이렇게 굉장히 불안하다고요. 아니면은 이 코로나가 시작되는 요 지점이 아닐까. 자 이러면서 주가가 앞으로 반토막 나는 거 아니야? 굉장히 큰 그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손절을 하고 하는 건데 그래서 항상 우리 채널은 어떻습니까? 이 단기적인 주가 흐름과 정말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경제 사이클과 주식시장의 큰 흐름이죠. 이게 빅픽처를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걸 계속 설명드리고 있죠.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 한 가지 예만 이렇게 설명드리고 빨리빨리 설명드리면 그림처럼 이제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이게 주가가 거의 반토막 나는 굉장히 힘든 기간이 언제였죠? IT 버블 붕괴, 금융위기, 코로나 요 세 가지가 굉장히 힘든 기간이었어요. 물론 요럴 때는 주가가 회복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그 전에 꼭 최고점은 아니더라도 적당한 좀 시점에 뭐 요런 때라든가 뭐 요런 때라도 언젠가 요런 때라도 팔고 나와가지고 저점에 잡으면은 굉장히 빨리 주가가 올라가요.
자산을 빨리 불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는 최대한 피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그냥 존버를 하는 건데, 특히나 이런 위기를 어떻게 피하냐. 주식시장의 큰 흐름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실물 경제의 회복, 상승, 둔화, 하강하는 이 사이클과 거의 유사하게,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약간 더 빠르게 움직인다.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달 모니터링하는 지표 중에서 뭐 한 가지 보여드리면, 이게 설비 투자 지표인데 여기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 증가율이 떨어지는 구간마다 뭐가 빵빵 하나씩 터졌죠. 우리는 이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고 뭐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실물 경제의 사이클을 알 수 있는 경제 지표들을 매일매일, 글로벌 경제 지표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경기의 큰 흐름을 보고 이렇게 대응을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일희일비 하면서, 그러니까 정신병 안 걸리고, 자잘한 주식시장의 등락은 저기가 어떻습니까? 뭐 요런 거 빼고, 요렇게 올라가고 요렇게 올라가는데 수많은 등락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그냥 존버하거나 아니면 저점 추가 매수하면서 가는 중이죠. 자, 근데 여기서 뭐 실물 경제랑 주식시장이랑 똑같이 안 움직이면 어떡하냐, 이렇게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실물 경기와 주식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는 섹터 순환 이론이라 그래서 지난 1930년대에 1980년대 자료부터 그 1930년대 자료까지 시작해서 그 이후에 계속 거의 한 150년 이상 역사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주식시장과 실물 경제를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미 검증이 되어 왔어요. 이게 검증된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경제학자들의 논문,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논리적인 분들이 많이 시청을 하고 계시고, 뭐 감 투자를 한다든가 뭐 차트만 이렇게 믿는 분들은 잘 안 보시죠. 어쨌든 이렇게 큰 흐름, 빅픽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좀 세부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밤이죠. 지금도 밤이긴 한데 2월 10일, 전날 밤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7.5로 굉장히 높게 발표가 되면서 뉴스 보면은 뭐 거의 1982년 이후 최고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겁을 주고 있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 바이든과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어떻습니까? 큰 일이 났죠. 11월 중간 선거 전에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잡지 못하면 지지율을 좀 회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공화당에게 상원과 하원까지 이렇게 자리를 대부분 내어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어쨌든 중간 선거 전에는 반드시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게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인데,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당히 높게 발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정을 시켜야 되죠. 일단 다수 전문가들 예상도 마찬가지예요. 뭐 1분기 또는 2분기까지 이렇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오다가도 하반기로 가면서 점점 이렇게 약해진다, 완화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경제라는 건 심리가 크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줘도 채권 부분에서 발작도 일어나고요.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는 거, 이렇게 되면은 소비 심리도 둔화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경제까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가 됐든 지지율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심리가 불안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진화에 계속 나서고 있는 건데요. 그런 와중에 세인트루이스 총재, 블러드 총재가 갑자기 여기에다가 찬물을 확 끼얹어버렸죠. 갑자기 인터뷰에서 3월에 50bp, 그러니까 0.5% 인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7월까지는 거의 기준금리 1%까지는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소리를 갑자기 인터뷰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 형이 굉장히 재밌는 게 2월 1일이죠. 불과 열흘 전만 해도 0.5%를 왜 올리냐, 이게 대체 뭘 얻어갈 거냐, 이렇게 굉장히 회의적으로 나왔는데 딱 열흘 만에 인터뷰에서 갑자기 이제 의견을 딱 바꿨어요. 굉장히 매파적으로 확 변한 건데,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 형의 의중은 뭔지, 그리고 또 뭐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이 뭐 하반기에 물가 상승률이 완화될 수 있다, 뭐 다수 전문가들이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 전부 다 믿으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에서는 열심히 좀 조사를 해보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 예측이 맞을지 틀릴지를 한번 우리가 가늠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부 다 말한 대로 믿을 수 없으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이번에 발표된 거 세부 항목을 저와 함께 쉽게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일단 이렇게 영어로 나와 있고 깨알같이 나와 있는 게 바로 이번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항목입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여러분이 알아서 보고 하면 됩니다. 뭐 이딴 식으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짜증나죠. 그래서 이거 중요 부분만 시원시원하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큰 항목만 딱 보면 식품 있죠. 우리가 먹는 게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약 13% 차지를 하고, 에너지죠. 원자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한 7%, 둘이 합쳐서 20% 정도 차지하고요. 나머지 그거를 제외한 상품이 21%, 그리고 이제 주거비 같은 거, 이런 게 비중이 굉장히 큰 서비스 항목이 한 58% 정도를 차지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항목 중에서 가장 크게 상승한 게 뭐다, 이렇게 딱 보면 바로 에너지가 가장 크다,
이거를 좀 알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퓨얼오일과 이제 가솔린이 있는데, 퓨얼오일은 뭐냐면은 연료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산업의 연료가 되는 모든 것들을 뭐 통틀어서 전반적으로 퓨얼오일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솔린은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크죠. 여기 보시면 이게 거의 전년 대비 40% 이상으로 급등하면서, 역시나 딱 봐도 에너지 가격, 그 중에서 유가가 가장 크게 많이 올랐구나, 요거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유가 항목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예상이 중요하니까 한번 살펴보면, 국제 유가 차트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이게 얼마나 큰가 이걸 나타내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50%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요. 네, 굉장히 높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차트를 보면은 앞으로 유가가 상승률이 어떻게 될지 약간은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국제유가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요걸 예측하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네. 이거는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금 91달러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한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앞으로 이 에너지 부분의 증가율은 어떤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4월부터 해가지고 국제유가가 거의 60을 넘어섰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최근에 91달러니까 그래도 이제 40%대로 진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7월이 들어서면서 거의 70대로 올라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막 30%대로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4월쯤 되면은 최근처럼 유가가 유지된다 할 때 한 40%대로 상승률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제 7월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30%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다. 지금 이렇게 60% 50%대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국제 유가가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 요거를 볼 수 있어요. 자, 물론 이 국제 유가를 예측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변수를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이 국제 유가를 어떻게 통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유가를 뭐 잡아야 대통령 입장에서 좋고 민주당 입장에서 좋은데, 문제는 지정학적 우려라는 것도 있죠. 뭐 이란도 그렇고, 지금 뭐 러시아 문제도 있겠고, 그리고 오펙 플러스라 그러죠. 오펙과 그 외 국가들의 생산량 문제, 그러니까 코로나가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생산량을 뭐 줄이는가, 이 부분도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칠 수 있는 요인만 하나 보면 이란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란과 만약에 핵 협상이 어느 정도 타결이 된다 그러면 원유가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유가가 잡힐 수도 있는데, 근데 여부가 굉장히 불분명하죠. 이란 핵 협상은 JCPOA라고 해가지고 2018년에 트럼프형이 핵 협상을 파기를 하기 전까지 이란이 우라늄을 농축해서 핵무기를 만들 때까지 약 12개월 정도가 걸리도록 맨날 조사를 해가지고 유지를 해왔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형이 핵 협상을 파기를 하자마자 이란은 어떻게 합니까?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좀 더 가동하고 재강화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6개월 안에 우라늄을 농축해서 핵무기를 바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란 핵 협상을 타결하냐 마냐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게 뭐냐, 지금이라도 핵 협상을 타결하면 6개월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는 이 상태로 협상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국제사회가 6개월 안에 대응을 하면 되니까 뭐 협상도 하고 잘못하면 뭐 공격도 하고 해가지고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핵 협상을 타결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고, 두 번째, 우라늄 농축 자체를 폐기하도록 해야 된다, 아니면은 이제 2018년 수준으로 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인데, 이건 이란이 지금 결사 반대를 하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핵협상 자체가 타결이 안 되고, 시간이 지나면은 우라늄 농축 속도가 거의 뭐 한 달 만에 하거나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겠죠. 이제 미국, 유럽과 이란의 정치적인 결단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희가 섣부르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가를 잡으려면 기본적으로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유가를 잡아야 되는데, 자, 이게 변수가 하도 많아가지고 바이든 정부가 중간 선거 전까지 잡을 수 있을지, 이거는 미지수죠. 다음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항목 중에서 13%나 차지하는 식품 가격 증가율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7% 상승으로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어요. 육류 등 이런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서 반독점법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뭐 가격을 끌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제 농산물 가격도 너무나 급등을 하게 되면 소비가 좀 줄어드거나 대체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씩 대체가 되면서 둔화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하는 의견이 많고요. 다음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항목 중에서 21%를 차지하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을 보면 역시나 10% 이상으로 꽤나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적으로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높게 오르면서 걱정이 큰데요. 자, 여기 만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런데 최근에 뉴스들을 보시면은 신차 가격 수준으로 중고차 가격이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일부는 신차 가격을 넘어섰다. 예,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고차 가격이라는 게 사실상 신차 가격을 넘어선다는 게 상식 바뀌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요것이 풀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고요. 전반적으로 공급대란 우려로 인해서 이렇게 투기적인 수요라든가 아니면 팔지 않고 이렇게 좀 기다렸다 팔면서 이렇게 매물이 부족한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가격이 상식을 벗어나 있으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씩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중고차 가격을 보면 전년 대비 40% 이상이나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8%를 차지하는 이 주거비 등이 포함된 서비스 항목을 보면요, 쉘터 그러니까 33%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어쨌든 요거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4% 수준으로 조금 덜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58%나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요소이긴 하지만 나머지 것들보다는 좀 낫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 전체 항목 중에서 규모가 큰 항목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봤더니 어떻습니까? 좀 애매하긴 하죠, 솔직히. 그런데 일단 바이든의 입장에서 의중, 그러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완화된다, 이걸 한번 생각해보면 이미 반독점법 조사를 벌이고 있어서 식품 가격은 좀 안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혹시 변수인 뭐 이란 문제, 이게 가장 큰데 요거를 뭐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다음으로 상품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게 가격이 이렇게 좀 왜곡되어 있는데 신차 가격을 넘어선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되기는 쉽지 않겠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해결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서비스 가격은 그나마 이게 좀 장기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데 덜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과 상쇄되면 좀 하반기로 갈수록 좀 개선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요. 다수 전문가들도 의견은 비슷하죠. 다음으로 세인트 루이스 총재 같은 경우에 갑자기 매파로 바뀌었는데 갑자기 열흘 만에 입장을 선회한 게 사실상 지금 이제 지표들을 하나하나 다 뜯어봤는데도 딱히 뭐 때문에 이렇게 매파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들도 똑같은 거죠. 아, 대체 세인트 루이스 총재는 뭘 본 거지? 뭘 보고서는 그런 판단을 내린 거지? 의문이 되니까 일단 던지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재를 막 던지기 시작했고 전날에 2% 이상으로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조금 완화되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석할 수 있고 단기채 시장에서도 굉장히 패닉이 일어났었죠. 그런 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질 거고, 일단 전체 전문가들 의견이나 이렇게 세부적인 항목을 봤을 때는 물가 상승률이 하반기로 갈수록 좀 완화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아직까지도 좀 합리적으로 보이죠. 자, 그럼 경제와 주식시장의 큰 흐름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세부적인 내용을 모니터링 했는데, 세부적인 사항에서 큰 흐름의 변화를 만들어낼 것들이 있었냐? 아직까지는 없죠. 더욱이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지금 뉴스에서 뭐 40년 만에 최고다 뭐 이러면서 1970년대 80년대 주식시장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비교한 이렇게 하면서 뭐 주가가 폭락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도 잘못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지난 1974년에 분명히 이게 이제 검은색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고요, 이게 미국 시장의 전체 지수입니다. 빨간색. 요거는 이제 다우 지수고요. 여기 보시면 1974년에 공통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고 나서 주가가 빠지긴 했어요. 그래서 옆에 다우 지수도 마찬가지로 1974년에 물가 상승률 이렇게 푸른색이 올라가고 다우 지수가 빠지긴 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뉴스에서는 이런 걸 얘기를 안 해주죠. 1974년에 석유 파동이 터졌는데 이때 석유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석유를 못 구하니까 뭐 공장이 멈추고 자동차가 멈추고 이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주유소에 가면 석유를 못 구하나요? 가격은 올라도 석유를 구할 수 있죠. 지금 러시아에서 전쟁이 난다고 해도 석유를 못 구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석유는 계속 구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올라갈 수 있어도. 그런 동일한 상황은 언제냐? 1978년 이후 1980년까지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를 보시면은 미국 주식시장 전체 지수도 그렇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내내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우지수의 경우에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긴 했는데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패턴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라갈 때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거는 근데 뉴스에서 잘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조회수 때문에 그래요. 유튜브도 조회수고 뉴스도 조회수가 많아야 광고가 많이 달리고, 뉴스는 이제 광고주들이 트래픽이 많아야지 이제 광고를 해주죠. 폭락이라는 단어를 써야 그게 굉장히
사람들을 막 끌어당기고 조회를 클릭할 수 있게 하니까 폭락이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1974년의 경우만 계속 갖다 쓰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는 안 해줘. 1974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석유를 못 구해서 난리가 났던 시절이다. 이건 전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매체가 사실을 전달을 안 합니다. 사실일 수도 있지만 이게 정확하지 않은 얘기들을 찾고 갖다 쓰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뉴스를 직접 믿어서는 안 되고 직접 찾아볼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리고 실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은 역사적으로 주가가 눌리는 게 아니다. 주가가 폭락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그런 것들도 또 알아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죠. 폭락한다고만 뭐 무조건 그냥 뉴스 갖다 뺏기니까. 자,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래서 큰 흐름에는 변화가 없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후원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들께 한 달 교육도 제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죠. 감사의 의미로. 그래서 후원 주신 분들은 이제 꼭 읽어보시고 연락을 주시고,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